명사를 초청해 삶의 지혜를 들어보는 시간, 지혜다락방. 안녕하세요. 저는 김미진입니다.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다라는 말 많이들 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지 않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이건 그냥 넘겨버리자, 그냥 잊어버리자 이런 생각 많이들 하시는데요. 그렇지만 생각처럼 되지는 않죠. 오늘 지혜다락방에서는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양창순 원장님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예, 잘 지냈습니다. 네. 스트레스 없이요. 네.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네. 스트레스 받지 않고 잘 지내는 거. 이 지혜다락방에서 이번이 마지막 강연인데요. 네, 벌써 네.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예, 글쎄 말입니다. 네. 원래 4주째 마지막 네. 강연, 이 아쉬운 마음 때문에 더 이 강연이 소중하게 느껴지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 네, 네. 오늘은 어떤 강연 준비해 주셨나요?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일 견디기 어려운 감정이 불안이죠. 네, 그리고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스트레스잖아요. 맞습니다. 어린아이서부터 다 스트레스라는 말을 달고 사는데 그 스트레스를 우리가 어떻게 다스릴 수 있을지 같이 생각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스트레스를 어떻게 다스릴 수 있을지, 이게 스스로가 다스린다고 다스릴 수 있는 문제일까요? 노력해야죠. 많은 노력이 필요한 네, 네. 거겠네요. 오늘 아쉬운 마음이 큰 강연 지금 바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정말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 스트레스죠. 과연 내가 이 스트레스를 잘 극복하고 살 수가 있을까? 내 마음을 그렇게 좀 싱싱하고 건강하게 만들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정말 중요한 사람인지 알아보는 3가지 질문에 대해서 예스라는 답이 나오면은 그분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신경을 쓰지만 아니면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우리 사는 게 내 마음 같지 않죠. 우리 누구나 내 삶이 정말 직선으로 상승곡선으로 이렇게 가기를 원하는데 그게 아니죠. 그냥 뭐 원형이든지 뭐 타원형이든지 그런데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우리는 참 많은 감정을 경험합니다. 짜증도 나고 불안도 하고 화도 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스트레스를 극복을 하죠. 제가 첫 번째 시간에 정신과적으로 불안, 우울, 분노는 같이 가는 감정이라 그랬잖아요. 그 복잡한 감정을 이제 어떻게 다스릴 것인지 같이 생각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 스트레스죠. 그럼 스트레스라는 건 뭐냐 하면 이 마음의 균형과 조화, 즉 평상심을 잃게 하는 모든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이렇게 놀이터에 지나가는데 시소가 있는데 시소가 아무도 타고 있지 않으면은 딱 균형을 이루고 있죠. 근데 누군가 타는 순간에 올라가든지 내려가든지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근데 우리 삶에는 이렇게 시소처럼 균형을 이루고 있는 상태가 없잖아요. 올라가든지 내려가든지, 그 올라가든지 내려가든지 그게 바로 스트레스입니다. 즉 마음의 균형과 조화, 즉 평상심을 잃게 하는 모든 것들이 이제 스트레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아침에 일어날 때 아이들을 깨우면은 아이들이 그냥 바로 일어나주면 너무 좋죠. 근데 그냥 한두 번 깨워도 안 되잖아요. 그럼 막 소리 질러야 되고 아침부터 이제 스트레스인 거죠. 그래서 이제 나는 아이들하고 막 이제 뭐 싸움하면 옆에서 이제 배우자가 한마디 하죠. 아침부터 이게 뭐냐고. 그리고 나서 이제 헐레벌떡 그 출근을 하면은 그 출근길에서 이제 복잡한 사람들하고 부딪히면서 스트레스 받고 직장에 가면은 당연히 스트레스 받고 또 퇴근해서 와서 집안 어질러 놓은 거 보면은 또 스트레스고. 그러니까 밤에 잠이 안 오는 것도 스트레스고. 사실은 제가 첫 번 시간에 우리 삶이
다 갈등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삶은 그냥 스트레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스트레스가 이제 커지면은 그 다음에는 마음이 좀 더 불안해지죠. 과연 내가 이 스트레스를 잘 극복하고 살 수가 있을까? 혹시 이것 때문에 내가 혹시 병을 앓는 건 아닌가? 혹시 내가 스트레스를 잘 극복하지 못해서 조직원들이나 내가 직장 내에서 문제를 일으키거나 내 고객들하고 문제를 일으켜서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 어떻게 하나? 이게 다 불안인 거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이제 이 코비드-19가 시작이 됐을 때는 처음에 이제 오시는 분들은 다 내가 혹시 코로나 걸린 게 아닌가 그 불안 때문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그 조금만 이상해서 가서 이제 검사해서 다 음성으로 나왔는데도 막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차라리 이 불안감 때문에 내가 그냥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는 분이 계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조금 지나니까 이제 경제적인 어려움. 그 다음에 이제 또 무엇 때문에 이제 스트레스를 받으시냐 하면은 이제 뭐 아이들이 학교도 못 가니까 또 재택근무 하니까 이게 가족들이 그냥 그 폭닥폭닥 사니까 이 그동안 이제 숨어 있었던 모든 인간관계 문제가 나오니까 이제 그게 또 스트레스인 거죠. 그러면서 갑자기 막 불안감이 엄습해요. 내가 막 죽을 것 같아요. 그런 것을 우리는 공황장애라 그러잖아요. 근데 요즘에 매스컴에서 이제 뭐 그 매스컴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내가 그 공황장애를 앓고 있다고 이제 그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고 주위에서도 참 많잖아요. 그거는 그만큼 뭐냐 하면은 우리가 불안하다는 거잖아요. 불안이라는 건 뭐냐면 스트레스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평상심을 잃는 건데, 불안이라는 것은 나한테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내가 뭔가 잘못될 것 같은 두려움, 위협감인 거거든요. 그리고 공황장애는 그게 더 아주 압축이 돼가지고 그 안 좋은 일 때문에 내가 마치 죽을 것 같은 불안감을 느끼는 것이 이제 공황장애인 것이에요. 그러면 한번 이제 그 스트레스가 불안, 공황장애로 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조금 스트레스를 잘 다스려야 되는데, 제가 아까 이제 평상심을 잃게 하는 것이 스트레스라고 그랬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무엇이 나를 평상심을 잃게 하는가? 자, 아침에 내가 학교 가는 게 너무 좋아요. 그리고 직장에 가서도 내가 직장에 출근하는 게 너무 좋아요. 그러면은 사실은 그게 스트레스가 아니죠. 그냥 오랫동안 취직 못했다가 취직하면은 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 직장에 가서 그냥 또 따분한 일상 해야 되고 누구하고 잔소리 들어야 되고 간섭해야 되고 그러면은 너무 싫잖아요. 나 어떻게 일 안 하고 살 수 있는 방법 없을까?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 직장 가는 게 스트레스인 거죠. 요즘에 많이 호소하시는 증상 중에 하나가 정말 저녁 되면 내일 출근하는 건 너무 싫다. 그러니까 일단 하기 싫다고 하면은 이게 스트레스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어떤 분이 이제 이분이 실직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부인도 같이 맞벌이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실직한 데다가 이제 사기도 당하니까 정말 우울해요. 그러니까 사실 배우자가 출근을 했으면은 자기가 이제 집안 청소도 해야 되고 설거지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맨날 며칠을 그렇게 지내다가 어느 날 이렇게 개수대에 그릇이 쌓였는데 너무 많이 쌓여 있으니까 저것을 한번 내가 설거지를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설거지를 하는데 어머, 그 그릇이 뽀도독 비누에 씻겨 나가는데 너무너무 기분이 좋고, 그러면서 마치 자기의 마음이 치유되는 느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하고 그게 설거지 치료법이다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가끔 제가 남성들을 대상으로 할 때 이제 이 강의를 하면서 이 사례를 말씀드리면 다들 싫어하세요. 내가 왜 해? 그러니까 내가 왜 해 하면 그게 스트레스지만, 이분처럼 설거지를 하면서 내 감정도 씻어내린다 하면은 그건 스트레스가 아닌 것이죠. 그 다음에 어떤 때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느냐 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행을 간다고 하면 여행 가서 내가 여행을 잘 할 수 있을까 걱정하지 않잖아요. 여행 가면 내가 아주 즐겁게 잘하고 올 수 있을 것 같죠. 그러니까 내가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은 그건 스트레스가 아니에요. 근데 과연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 이제 그게 스트레스가 되는 것이라는 거죠. 결론은 뭐냐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힘든 일이 스트레스가 아니라 그 일에 대해서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같은 일도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그러면은 스트레스를 극복하는 방법은 거기에 대한 내 생각을 바꾸는 것이죠.
아주 재미있는 일화가 예전에 그 총리실에 이제 근무하셨던 분이 자기가 모셨던 이제 총리 분이 어떤 분들이 이제 이게 기록한 책이 있어요. 그래서 제목이 이제 최고의 총리, 최악의 총리인데 그 중에서 제가 아주 흥미롭게 본 부분이 한 분이 이제 내일 대통령한테 이제 보고를 해야 되는데 밤새 그 보고서 내용을 가지고 고민하는 게 아니라 글씨체를 어떤 글씨체를 쓸까? 그다음에 글씨체의 크기를 어떤 글씨체 어느 정도의 사이즈로 할까? 이걸 갖고 고민하는 총리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그게 스트레스인 거죠. 내일 이 보고서를 했을 때 대통령이 나한테 어떤 평가를 내리실까? 평가가 두려우니까 이게 스트레스가 쌓이면은 우리가 이제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몸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은요. 우리가 스트레스 쌓이면은 일단 먹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것도 단 거, 짠 거 요즘에 단짠이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요. 우리 몸 중에서 이 최고 사령부는 우리 뇌예요. 근데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게 평상심을 잃으니까 뇌에서 생각하기에는 그 전쟁이 일어났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이 내 몸의 균형과 조화를 찾아야 되겠다. 그러면은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 스트레스라는 전쟁이 한 달이 될지 두 달이 될지 석 달이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전쟁에서 이기려면은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보급품이 많이 쌓여야 되잖아요. 군인들을 잘 먹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역사에서 아시는 것처럼 나폴레옹이 그 러시아랑 전쟁에서 진 이유가 러시아에는 먹을 거가 없으니까 군인들이 다 굶었거든요. 그래서 전쟁에서 졌기 때문에 이 뇌에서 딱 생각하기로는 이 스트레스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 군인들, 우리 몸에 있는 세포들을 잘 먹여야 되겠다. 그러면은 뇌는 어떤 기능을 하냐 하면은요. 최고 사령부니까 우리 몸에서 좋은 거는 다 가지고 가요. 그래서 뇌는 우리 몸 중에서 가장 많은 포도당과 산소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에 먹어야 하는 포도당이 하루에 200g이에요. 그러면 이제 고기 한 요 정도 되죠. 그럼 내가 요만큼의 포도당을 먹으면은 뇌에서 130g을 가지고 가요. 근데 전쟁이 일어나면 더 많이 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쌓이면은 우리가 단 거가 땡길 수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 책 한 권을 쓸 때마다 그때는 뭐 정말 빵 중에서도 단팥빵, 초코빵, 뭐 초콜릿 이런 것들을 이렇게 싸놓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왜 우리가 스트레스 쌓이면은 매운 것을 먹게 되느냐 하면 다 아시잖아요. 매운 것을 먹으면 그때 엔돌핀이 분비가 되니까.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이 배달 음식을 많이 시키는데 정말 우리나라 음식에 간이 세졌어요. 다 단짠이거든요. 그건 그만큼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아주 이 달고 짜고 맵고 그런 음식을 찾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요즘에 제일 인기 있는 거가 먹방과 쿡방인 거잖아요. 그것도 뭐냐면 스트레스는 쌓이는데 풀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먹든지 상대가 먹는 것을 보면서 그냥 대리 만족을 하는 것이죠. 또 어떤 때 제가 너무 몸이 아파요. 그럴 때는 그 음식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를 괴롭히는 스트레스가 사라지면은요, 그렇게 단짠 강한 음식이 아니라 뭔가 담백한 음식을 찾게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어떤 음식을 드실 때 담백하다고 느끼세요? 제가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나눠보니까 우리나라 분들은 두부를 담백하다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데 되게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서 담백하다고 느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일단은 재료가 건강해야죠. 아주 싱싱하고 건강하고 그리고 만든 사람의 어떤 품격과 정성과 삶의 여정이 같이 어우러져 나올 때 우리가 그런 음식을 먹으면서 이제 담백하다 그러잖아요. 엄마들이 해주는 이제 집밥인 이유가 바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스트레스가 쌓였을 때 저처럼 이게 뭐 단팥빵, 초콜릿 이런 거 찾지 않고 그때도 담백한 음식을 먹는 것처럼 우리 일상을 같이 하는 이 삶에서 스트레스가 쌓일 때 우리가 뭔가 내 마음을 그렇게 좀 싱싱하고 건강하게 만들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한자가 참 재미있는 거가요. 이 담백이라는 한자가 참 재미있는 거가 삼수변에 불화자가 2개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내 마음 속에 타오르는 이 분노, 불안, 우울 그것도 하나가 아니고 2개를 물로 다스리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사실 동양에서는
그 물을 지혜로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막 열이 나면은 자, 물 마시고 생각해봐. 세수하고 생각해봐. 그래서 물이 지혜를 상징하는데 사실 우리가 스트레스를 극복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마음속에 쌓여진 그 분노, 불안, 우울을 정말 지혜롭게 다스리는 것이죠. 그러면은 제가 첫 번째 시간에 우리 뇌에 지혜의 뇌가 있다. 좌뇌의 전두엽은 지식을 다루는 뇌인데 우뇌의 전두엽은 지혜를 다루는 부분이고 그리고 그 우뇌의 전두엽, 지혜를 다루는 부분은 쉬운 일을 할 때는 이게 자극을 안 받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어려운 일을 겪을 때 이 지혜의 뇌가 활성화가 된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위에서 보면은 정말 삶에서 어려운 일을 겪은 분들이 참 그 지혜로운 분들이 많으신 거가 이 스트레스를 잘 극복하셔서 담백하게 하셔가지고 이 지혜의 뇌가 이제 발달이 되신 분인 거죠. 그러면 어떻게 그 담백하게 할 것이냐? 담백함의 셈법이 있습니다.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이 동물들 중에요. 죽는 날까지 노화도 안 걸리고 병에도 안 걸리고 자연사하는 동물이 있어요. 새예요. 근데 불행히도 새는 노화도 안 걸리고 병에도 안 걸리지만 다 사고사로 죽거나 사람들이 잡아먹죠. 근데 그렇지 않으면 새는요, 죽는 날까지 노화도 안 걸린대요. 병에도 안 걸린대요. 그 이유가 뭐냐면 새들은요, 보시면은 그냥 이렇게 해서 위험하면은 바로 날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때 이렇게 동물의 왕국 그런 걸 보면 과연 인간이 동물보다 현명할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동물들은 삶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방법이 딱 두 가지예요. 적이 나보다 약하면은 싸우죠. 그리고 적이 나보다 강하면은 도망가요. 싸우든지 도망가든지 그 중간에 이 갈등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맨날 갈등하죠. 그냥 이 직장 때려칠까 말까 매일같이 저랑 무려 20년 동안 상담하면서 매일같이 이 직장 때려칠까요 말까요 다른 데로 갈까요 고민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더 쌓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스트레스를 극복하는 방법은 새처럼 싸울 것이냐 아니면은 내가 도망갈 것이냐 이것만 선택하면 되는 것인데 그게 바로 이진법이에요. 사실 우리가 지금 컴퓨터, 인공지능 우리가 지금 컴퓨터로 세상이 하나인 거잖아요. 이게 할 수 있는 이유가 컴퓨터의 언어는 이진법이에요. 0과 1. 딱 두 개로 되어 있는데 그걸로 모든 것을 표현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사실은 삶에서 0이냐 1이냐 이것만 선택해도 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주역은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내가 태어나서 죽는 날까지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사례를, 경험의 수를 64개로 해서 그때 내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를 알려주는 것이 바로 주역인데 그 64개를 표현하는 게 딱 0과 1이에요. 그래서 이제 양의 괴하고 양은 하나로 되어 있는 거고 음은 나눠져 있는 건데 요 두 개만 가지고 64개의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다 표현을 하고 그때 내가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를 알려주는 것이 이 주역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동양의 지혜서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주역의 괴가 뭔지를 이제 제가 우리나라 태극기를 가지고 이제 설명을 드리는데 사실 우리나라 태극기가 이게 굉장히 철학적인 국기거든요. 이 태극기만 제대로 이해해도 사실은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여기에 있는데 요즘에 이상하게 태극기 하면 이상해졌죠. 근데 가운데 있는 태극, 그때 제가 말씀드렸어요. 양이 가장 극성할 때 음의 오행이 자라나온다. 즉 계절적으로는 이제 하지가 가장 양의 오행이 극성할 때, 가장 양이 많을 때인데 그때 이미 이제 선선한 기운이 드는 것이고 계절적으로 가장 음의 기운이 강할 때가 동지인데 이미 양의 기운이 그때 생겨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에서 주는 조언은 뭐냐면은 내가 지금 잘 나간다고 자만하지 말자. 그 다음에 내가 내려갈 길에 대해서 대비하자는 거고, 그 다음에 내가 지금 가장 인생의 밑바닥으로서 내가 너무 우울해요. 나는 내일은 해결될 게 아무도 없어. 나는 정말 이제는 죽는 방법밖에 없어. 그럴 때 사실은 새로운 일이 생기니까 그때 좌절하지 말자는 것이 이 태극이 상징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네 가지 괴는 뭐냐 하면은요, 이거 우리 맨날 학교 다닐 때
이거 윤리 시간, 도덕 시간에 그리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때마다 우리나라 국기는 일장기처럼 그냥 동그라미 하나 놓고 빨간 게 쫙쫙 그리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왜 이렇게 복잡할까 그랬는데 이 괴가 뭔지를 알면은 틀릴 수가 없어요. 맨 왼쪽에 있는 것이 이제 하늘을 상징하는 거고, 밑에 있는 거가 땅을 상징하는 거고, 위에 있는 거가 물을 상징하는 거고, 이쪽 아래에 있는 게 불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네 가지, 하늘, 땅, 물, 불을 상징하는 거라는 거죠. 근데 주역의 괴는 어떻게 읽냐면 2층 집이에요. 그래서 그 주역 괴 중에서 내가 딱 뽑았을 때 제일 좋게 나오는 거가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기재괴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2층 집에는 물이 살고 아랫집에는 불이 살아요. 그럼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잖아요. 그러니까 물은 2층에 사는 물이라는 형은 아랫집에 사는 동생 물 떨어지지 않았는지 살펴요. 아랫집에 사는 불은 아래에서 위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위에 사는 형님 춥지 않으신지 다녀요. 그러니까 서로 소통이 되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인간관계가 잘 되니까 이게 이제 해결이 되는 것이죠. 이제 반대로 불이 위에 살고 물이 아래에 살면 불은 잘났다고 맨날 헬리콥터만 타고 다니니까 아래가 추운지 더운지 몰라요. 아래에 사는 그 물은 맨날 지하도로만 다니니까 그 지상을 못 봐요. 그럴 때 이제 우리가 흔히 영구미제 사건이라고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주역이라는 것이 단지 0과 1로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표현할 수 있으니까, 사실은 우리가 인생에서 싸울 것이냐 회피할 것이냐 이것만 잘 알아도 우리가 경험하는 스트레스를 다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이제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마음도 삼시세끼를 먹는다. 두 번째는 마음 에너지 통장 만들기. 세 번째는 분노 조절하기. 그다음에 네 번째는 1분마다 인생을 바꿀 기회가 온다는 믿음을 갖기. 그래서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요, 요즘 매스컴에 보면은 어떤 음식이 스트레스에 좋다, 뭐 어떤 약이 스트레스에 좋다, 뭐가 스트레스에 좋다, 그거 다 소용없어요. 스트레스를 이기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잘 먹고, 잘 자고, 쉬고, 운동하기. 그런데 문제는 스트레스가 쌓이면은 이게 안 되는 게 문제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는 스트레스가 쌓이면은 이 마음이 아니라 몸만 잘 먹고, 몸만 잘 자고, 몸만 쉬고, 몸만 운동해야 된다는 것을 생각하는데, 사실은 몸과 마음은 하나인 거거든요. 이제 그 원래 동양에서는 몸과 마음이 하나라는 이원론이었고, 서양에서는 몸과 마음이 별개라는 이원론이었는데, 오히려 흥미로운 거가 현대과학, 현대 뇌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현대의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몸과 마음이 하나라는 것이 밝혀졌어요.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쌓일 때 몸만 잘 먹는 것이 아니라 마음도 잘 먹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스트레스가 쌓일 때는 이 몸에만 신경 쓰지 마음에는 신경을 안 쓰잖아요. 그래서 맹자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이 사람들은 이 집에서 키우는 닭이나 개가 없어지면은 그것은 찾으려고 애쓰는데 내 마음을 놓치고서는 그것을 찾으려고 하지 않는다. 스트레스가 쌓일수록 이제 내 마음을 찾아야 되겠죠. 그럼 제일 먼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스트레스가 여기까지 쌓이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증상이 답답하다는 거잖아요. 다들 답답해하고, 어떤 분은 이제 막 화병처럼 이 마음속에 막 뜨거운 불길이 돌아다닌다고 해서 이제 찾아오시는데, 그럴 때 제일 좋은 게 뭡니까? 창문을 열어서 환기시키듯이 내 마음도 환기시킬 필요가 있는 거예요. 지금 내 안에 어떤 스트레스가 얼마만큼 있는지 그것을 없애는 방법은, 첫 번째는 이제 내 마음을 열어봐서 어떤 영양소가 부족한지 그것을 이제 먹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마음에 무엇을 먹냐 하면은, 마음은 딱 두 가지만 먹어요. 내가 존재하는 의미, 그다음에 내가 이 일을 하는 의미인 거예요. 우리가 우울증에 걸리면은요, 모든 게 다 무의미해져요. 일도 무의미하고, 돈도 무의미해지고, 삶도 무의미하니까 그냥 잘못하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럼 어떤 때 우리가 도전하고 싶은 마음을 갖게 돼요. 이 일을 하는 의미, 내가 존재하는 의미, 내 가족과 나와의 관계 의미를 찾을 때 기분 좋게 할 수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아침, 점심, 저녁을 몸만 먹는 것이 아니라 마음도 자, 내가 오늘 직장에서 이것을 하는 것의 의미는 뭘까? 내가 저 사람하고 지금 인간관계를 하는 의미는 뭘까? 그 의미를 찾아야 된다는 거죠. 아까 제가 스트레스란 내가 왜 일을 해야 돼? 할 때 스트레스가 되는데 내가 이 일을 하는 의미만 찾으면 그건 스트레스가 아니라 그랬죠. 그리고 두 번째는 희망인 것입니다. 우리는 희망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희망을 명리학에서는 이제 모기고행에 비유해요. 근데 모기라는 것은 이제 봄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루 중에서는 이제 아침 새벽을 상징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 사람의 성장기에서는 어린아이를 상징하는데, 그때는 내가 뭐든지 할 수 있고 모든 것이 호기심이 있고 모든 것이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 어렸을 때는 창의성이 뛰어날 수밖에 없는 게 그 아이들한테는 모든 것이 다 의미 있고 모든 것이 다 재미있어요. 근데 어른이 되면서 삶이 무의미해지는 게 뭐 해봤자 뭐 하겠어. 사과 그거 먹어봤자 그 맛이지 하니까 이게 의미가 없어지니까 우리가 삼시세끼 희망과 의미를 찾자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내 마음 에너지 통장을 만들자는 거죠. 요즘에 정말 이 돈, 내는 굉장히 이제 신경을 많이 써서 요즘 어린아이 때부터 이제 경제 교육을 시키자. 그래서, 어디든지 요즘에 제일 인기 있는 교육 주제가 이 주식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돈 버는 거에는 신경 쓰고, 그 다음에 돈 낭비에는 그렇게 신경 쓰고, 그 다음에 시간 낭비에는 신경을 쓰지만 사실 우리가 내 마음 에너지는 낭비하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마치 우리는 이 마음 에너지는요, 그냥 한 번 들어오면은 그냥 계속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생물이잖아요. 생물이라는 건 결국 뭐냐면 에너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쓸 수 있는 에너지에 한계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쓸데없는 데 쓰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내 마음 통장에 긍정적인 감정을 챙겨 넣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속담에 곳간에서 인신난다 그러잖아요. 내 통장이 그냥 두둑하면은 그냥 친구 만나서도 맛있는 거 사줄 수가 있는데 통장에 돈이 없으면 누구 만나는 것도 싫죠. 그러니까 이제 은퇴하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친구를 만날 수가 없는 게 만나고는 싶은데 만나자고 전화하면은 먼저 만나자고 전화한 사람이 이제 밥값, 커피값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화하기가 힘드니까 못 만난다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돈 생기면은 그냥 친구 만나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기분이 좋을 때는요, 옆에서 아이가 떠들어도 그냥 귀엽다고 하고 집안이 지저분해도 그냥 가요. 근데 내가 기분이 안 좋으면은 그냥 아이가 떠들 수도 있는데 그걸 때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곳간에서 인심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삶에서 같이 하는 이 불안과 스트레스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말 내 마음 에너지 통장을 채워야 된다는 거죠. 이게 또 중요한 거가요. 아까 제가 몸과 마음은 하나라 그랬잖아요. 이 불안하면은요, 과민성 대장염이 생겨요. 근데 과민성 대장염이 요즘에 현대병이거든요. 젊은 분들하고 상담하면 거의 다 이 과민성 대장염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위협이라든지 공포감을 느끼면 이제 위궤양이고, 분노하게 되면은 뇌 기능, 특히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우뇌의 전두엽, 지혜와 연관된 부위의 기능이 저하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렇게 이제 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쓸 수 있는 이제 정신적인 에너지도 고갈이 되는 거죠. 불안하고 긴장하면은요, 당장 집중력이 저하가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불안하면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잖아요. 내가 그냥 혼자서 이렇게 글을 쓰고 있을 때는 내가 편안하게 글을 써야 했는데 선생님이 옆에 와봐요. 그 다음에 덜덜덜덜 떨려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 흔히가 하는 얘기로 화가 나면 보이는 것이 없는 것처럼 불안이 우리 뇌의 우뇌의 전두엽을 이제 기능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새롭게 생각할 수 있는 그 기능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분노하면은 당장 우리 뇌에서 이제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 것이죠. 그럼 어떤 때 우리가 주로 내 마음 에너지를 그렇게 낭비를 하냐 하면은 제가 상담을 해보면 딱 두 가지예요. 내가 정말 잘못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특히나 이제 이게 우울증의 증상이기도 한데 우울하면은 그냥 자기 비난, 자기 자책감이에요. 내가 그때 왜 그런 행동을 했지? 내가 왜 그때 그런 말을 했지? 그러니까 상담을 하면서 제일 많이 듣는 게 이제 이렇게 저녁에 자려고 누우면은
오늘 하루 내가 누군가하고 한 얘기를 그냥 비디오 테이프 돌려보듯이 다 돌려봐요. 그러면서 내가 왜 그때 그런 얘기했지? 상대는 기억도 못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자기를 자책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미래에 대해 불안이에요. 요즘에 많은 분들이 정말 미래에 대해서 많이 불안해 하시는데 제가 그때마다 말씀드리는 게 중국 고전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50년을 살면 49년이 후회다. 40년을 살면 39년이 후회고요. 그러면은 그 후회하지 않는 1년은 뭐냐면 내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서 돌이 될 때까지예요. 딱 1년. 그러니까 내가 기억하지 않는 1년 빼놓고 내가 기억하는 모든 것들이 후회인 거죠. 그런데 그때 내가 후회스럽지만 또 돌아보면은 그때는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이제 나를 수용하는 것이고 우리가 정말 미래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심리 책에서 얘기하는 거가 뭐냐면은 현재 이 시점에 집중하자. 그리고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자. 그거인 거죠.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내가 살면서 제일 힘들 때가 어떤 때? 미래에 대해서 쓸데없는 걱정하고 나면은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짐 빠져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할 것이냐? 만족. 이 만족이라는 한자도 참 재미있는 거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물이 딱 발목까지 오는 것이 만족이에요. 내가 그냥 그 정도로 했고 지금 이 정도로 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노력하면은 미래에도 좋은 일이 생길 것이야. 긍정적인 거하고 낙관적인 것은 달라요. 낙관적인 것은 무조건 나한테는 좋은 일이 있을 것이야라고 생각하는 것이지만 긍정적인 것은 뭐냐면은 내가 지금 어려운 일이 있지만은 나는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그렇게 생각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불필요하게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 이제 과거에 대한 후회와 그다음에 이제 미래에 대한 불안이고 인간관계에 있어서는요.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거절을 못하는 분들이 거절을 하면 저 사람이 뒤에 가서 욕하지 않을까? 사람들은 뒤에서 다 욕을 해요. 그래서 제가 뒷담화를 신경 쓰시는 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우리 형제가 모여 앉으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엄마 아빠 흉 보는 거잖아요. 우리 엄마 아빠 왜 저래? 그럼 부모님은 만나시면 누구 흉 보냐면 우리 흉 보잖아. 쟤는 왜 저래? 그러니까 부모 자녀 간에도 뒷담화 하는데 하물며 남은 저를 뒷담화 할 수 있으니까 누가 그냥 내 뒷담화 한다고 그러면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시라는 거죠. 그때 그 친구가 스트레스가 쌓였나 보다. 그리고 또 쉽게 말씀드리면은요, 우리가 마음이 편안하면은 누군가를 우리가 씹는다 그러잖아요. 안 해요. 근데 스트레스가 많으면은 씹게 되죠. 그러니까 누가 내 뒷담화를 했다면, 그냥 그 친구가 스트레스가 많아서 나를 씹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인간관계 고민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냐면은, 그 사람이 정말 중요한 사람인지 알아보는 3가지 질문에 대해서 yes라는 답이 나오면은 그분과의 관계에 있어서 신경을 쓰지만 아니면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첫째, 그분이 당신 죽을 때 당신 옆에 있을 사람인지. 그리고 2번째는 내가 죽을 때 내가 보고 싶을 사람인지. 3번째는 내가 위기에 처했을 때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인지. 그거에 대해서 아니라는 대답이 나오면은요, 그분에 대해서 신경 쓰실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3번째는 분노 조절하기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분노 조절하기를 따로 말씀드리는 게 이게 불안만큼 힘든 감정이잖아요. 근데 정말 화는 입을 통해서 나가고요. 병도 입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요즘에 매스컴에서도 이 분노 조절 장애로 일어나는 문제들이 참 많은데 그래서 화를 내시기 전에는 제일 먼저 제가 지난 시간에 SC의 법칙 멈추고 생각하라 그랬잖아요. 먼저 생각하시라는 거죠. 내가 왜 화가 났는가? 내가 경험한 일에 적절한가? 지나친가? 지나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근데 대부분요, 내가 경험한 일에 비해서는 지나쳐요. 그러니까 상대는 그냥 나한테 무심코 했는데 뭔가 그거 하면 나를 혹시 무시한 거 아닌가? 그것 때문에 더 화가 나게 되고 내가 출근하면서 내 가족들하고 싸우면은요, 그 분노까지 같이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분노는 하시기 전에는 꼭 생각하시라는 거죠. 그러고도 분노를 표현하셔야 되겠다면은 분노 표현법이 있습니다. 절대로 상대를 모욕하거나 무시하지 말고 내가 왜 화가 났고 내가 상대한테 무엇을 원하는지만 간결, 명료, 부드럽고 단호하게 말하기. 2번째는요, 우리가 이 말로 하는 폭력을 굉장히 쉽게 생각하는데요.
차라리 치고받고 싸우는 게 나아요. 신체적인 폭력은 전치 2주, 2년이면 아물지만 언어적인 폭력은 최소한 전치 6년, 60년을 갑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요. 어렸을 때 내 부모한테 들은 이야기, 선생님한테 들은 이야기, 친구한테 들은 얘기가 생각이 나서 아직까지도 용서가 안 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언어적인 폭력은 정말 해서는 안 되는 거고요. 세 번째가 감정의 부메랑 효과를 기억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내가 상대를 존중하면 상대도 나를 존중하게 돼 있고 내가 상대를 무시하면 상대도 나를 무시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내가 화를 낸다 하면은 반드시 상대방한테 자기 입장을 이야기할 시간을 주시라는 거죠. 자, 아빠는 네가 이렇게 해서 화가 났고 네가 이렇게 하기를 바라는데 네 입장에서는 어떠니? 그러면은 사실 사람들은요. 자기 얘기를 들어주기만 해도 이쪽에 대한 분노가 사라져요. 아, 아빠는 그래서 화가 났는데 네 입장에선 그럴 수가 있겠구나. 반드시 자신의 입장을 이야기할 시간을 주시고요. 우리가 이걸 거꾸로 하죠. 긍정적인 감정의 표현은 바로 하시고 크게 하시고 부정적인 감정의 표현은 천천히 하시고 작게 하시는데 우리는 칭찬은 절대 안 하죠. 욕만 하잖아요. 이거를 거꾸로 하실 필요가 있고 분노의 마지노선은 하루입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하루 이상 화내실 것도 없지만 내가 지금 화를 냈다가는 저 사람을 모욕하거나 무시할 것 같으면은 그것을 다 다스리신 후 23시간 57분 후에 3분만 화를 내시고 잊으시라는 거죠. 근데 제가 살아봐도 그렇고요. 제가 상담을 해봐도 인간관계에 있어서 즉각적으로 반응할 것은 칭찬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저도 이것을 이제 그 습관으로 하고 있는데 그 화를 낼 일이 있으면은 꼭 내일 얘기한다. 그리고 이 분노를 잘 다스리는 게 중요한 거가요. 분노를 지나치게 표현하면 심장 질환에 걸릴 확률이 높으세요. 하지만 분노를 지나치게 참으면 암에 걸리시니까 참아서 암이 되잖아요. 적절한 분노 표현법이 중요한 거고 중요한 것은 그러면은 이제 어떤 분들은 내가 억울해서 왜 나를 참아야 되냐. 저 사람이 나를 화나게 했는데 그때 말씀드리는 거가 나를 내 마음속에 그 분노가 있으면 나를 화나게 한 상대방을 태우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타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1분마다 인생을 바꿀 기회가 온다. 이게 저 어느 영화에서 나온 그 대사인데 제가 정말 좋아서 그렇습니다. 근데 정말 그러냐? 맞아요. 제가 이제 명리학을 공부를 했더니 제일 이제 많이 궁금해 하시는 거가 그럼 언제 내가 운이 좋아지느냐. 그래서 사실은 명리학적으로 사주팔자 좋은 사람보다는 운의 흐름이 좋은 사람이 더 좋은데 우리가 100세를 기준으로 하면은요. 내가 살 때 아주 큰 변화는 30년마다 한 번씩 일어나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뭐 명리학에서 대운이 들어온다. 그게 뭐 좋은 운이 들어온다는 게 아니라 큰 대자예요. 그래서 크게 변화하는 것은 10년이에요. 그리고 세운은 매년 변화하는 거니까 사실은 우리가 100년을 살면은 100번의 세운의 변화를 해요. 그러면은 매일은 어떻게 돼요? 365 곱하기 100이니까 36,500번이 되는 것이고 매 순간 변화는 한번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보시라는 거죠. 그러면은 정말 매 순간 우리의 삶을 우리가 결정할 수가 있는데 저도 이분의 기사를 그 매스컴에서 보고 참 그 감동이었는 게 이 조니 김의 이야기 혹시 아세요? 이분이 이제 한국인으로서는 첫 나사 우주인이 됐는데 이분의 이제 아버지가 가정 폭력을 쓰는 분이었어요. 하도 심해가지고 이제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경찰 앞에서도 폭력을 쓰니까 미국에서는 경찰한테 폭력을 쓰면 바로 총을 쓰잖아요. 이 아들 앞에서 아버지가 경찰에 총을 맞아서 죽었어요. 그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그것을 극복하고 의과대학에서 의사가 되고 그 다음에는 나사에 들어가서 우주인이 된 거예요. 근데 이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나쁜 카드를 갖고 태어날 수는 있지만 우리한테는 내 운명을 개척할 수 있는 선택과 힘이 있다. 그것이고 아까 그것이 저게 대운과 세운인 거고 저희가 이제 저희 연구소에서 그 많은 분들을 이제 상담하고 그 심리 분석을 해보면 정말 똑같은 재능을 가졌을 때 긍정적인 사람이 잠재 능력을 더 발휘해요.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요. 물론 잠재 능력은 갖고 태어나는데 마음이 불안하고 우울하면 자기의 잠재 능력을 발휘를 못해요. 편안하면 잠재 능력을 발휘해요. 그래서 정말 우울하고 불안하셨을 때는 그 지능이 낮았던 분들이 그 증상이 좋아지면서 지능이 회복되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우리가 파도 치는 바다에서는 아무것도 볼 수가 없죠. 그러니까 내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내 마음을 다스려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마음속에 타오르는 불길 2개를 다스리는 담배, 그다음에 내 발목까지 차는 것에 만족하는 만족. 근데 이것은요, 정말 매 순간 노력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흥미롭게 몸은 만든다는 것을 아는데 마음은 만든다고 생각 안 해요. 근데 몸도요, 아무리 근육 만들어봤자 또 운동 안 하면 없어지죠.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꾸준히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채우기 위해서는 내 마음속에 불필요한 분노, 불안 이것을 다 없애고 그러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는 덥셈의 법칙을 찾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사실은 정신과 의사로서 참 보람을 느끼는 게 상담 그때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아, 마음을 비우니까 이 마음에 여백이 생겨나서 정말 그동안은 누군가를 미워하는 데 썼던 에너지를 나한테 중요한 것에 쓸 수가 있겠구나. 어떤 분이 맨날 왜 내 아이는 공부도 안 해? 우리 부모님은 왜 이렇게 잔소리가 많아? 아, 아이는 그냥 네 인생은 네의 것. 그다음에 부모는 그냥 저 방법이 나를 사랑하시는 방법이구나 하고 받아들이니까 정말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런 자신에 대해서 이제 자긍심이 생겼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아 정말 내가 괜찮은 사람이고 내가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당신도 괜찮은 사람이구나. 그러면 우리가 서로 위로가 되고 힘을 주고 그렇게 될 수가 있고 그게 제가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린 인간의 가장 중요한 심리 나르시즘. 내가 가장 소중한 사람으로 다른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여겨주기를 바라는 심리. 나도 소중하고 당신도 소중하고 그럴 때 우리가 삶에서 경험하는 여러 불안과 스트레스, 인간관계 스트레스를 극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감사합니다. 네, 오늘 귀한 강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담백하게 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셨는데요. 나 자신을 스스로 괜찮은 사람이라고 여기는 그렇죠. 것, 이것 좀 네.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또 쉽지도 않은 것 같은 그렇죠. 생각이 드는데요. 네. 주변에서 워낙 칭찬에 박하기 때문에 비난을 듣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네, 이럴 때 어떻게 나 스스로 괜찮은 사람이라고 여길 수 있을까요? 이러는 거죠. 그냥 누군가 나를 비난할 때, 네. 이제 들어보셔서, 근데 우리가 또 알잖아요. 내 문제점은. 그래서 이제 사실 재밌는 거게 상담을 하면서 이제 심리분석 결과를 이렇게 드리면은 뭐라 그러시냐면 그동안 다 내 가족이나 친구들이 하던 얘기라는 거죠. 근데 이제 가까운 사람들이 할 때는 무슨 쓸데없는 소리야 하다가 이제 전문가가 얘기해 주니까 이제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대가 나를 비난할 때 그것이 일리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나를 고치는 거고 내가 봐도 이건 정말 터무니없는 비난인 거는 그냥 그 사람의 문제인 걸로 그냥 하면 되는 거죠. 뭐. 네. 그것도 이진법입니다. 네. 가볍게 받아들일 가볍게 필요가 받아들일 있겠군요. 필요가 있죠. 네. 네, 4주 동안 제 다락방에서 귀한 강연을 해주셨는데요.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께 혹시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네, 요즘에 이제 의학도 다 이제 병이 난 다음에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병이 낫기 전에 예방하자는 예방의학인데 사실은 정신의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제 몸의 건강도 예방의학이 중요하지만 이 마음의 건강도 예방의학이 중요하고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예방의학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얼마나 그 스스로가 그 소중한 사람으로서 인정받고 싶어 하는지 그것만 잘 하셔도요. 내 마음도 건강하게 만들 수 있고 인간관계도 건강하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지혜 다락방 양창순 원장님과 함께한 강연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연하고 담백한 삶 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